안녕하세요. 희곡과 시나리오를 읽고 나누는 공간 씬넘버 제로의 세실리아입니다. 인생에는 참 다양한 씬이 있죠. 누군가의 인생은 화려한 액션 영화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잔잔한 다큐멘터리 같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수많은 장면 중에서도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치열한 시작 씬넘버 제로의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채널인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5년 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낭독 채널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코로나 시기라서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그때는 편집 기술도 부족하고 저작권 문제도 좀 막막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저는 이제 배우와 제작자, 연출자로서도 또 작가로서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선배님이 저한테 너 같은 성격은 연출이랑 작가를 병행하면서 하면 연기에도 시너지가 날 거다 라고 해주신 조언 한마디가 이 채널의 씨앗이 되었고요. 저는 또 10년 넘게 배우 생활을 하고 있고 번역가로 생계 유지를 하면서 글도 쓰는 프리랜서입니다.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많이 건드려서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싶어서 채널을 열게 되었고요. 제 방송은 연극, 희곡집 또는 영화 에피소드 각본집을 중심으로 리뷰, 해석, 느낌, 단상을 나누고 저작권이나 출판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낭독도 조금 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배우로서 데뷔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그 연근 시간만큼 좀 더 깊어진 시각과 문장으로 리브랜딩을 해서 되도록이면 격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에피소드 영화의 기념이라서 제 소개와 제 이야기를 같이 풀어내면서 책 소개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전선란 작가님의 에세이 아무튼 디지몬입니다. 희곡 전문이라더니 왜 에세이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앞으로 주로 시나리오나 희곡 대본집을 다루겠지만 저도 인간이니까 가끔 가볍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각본집이나 이런 게 좀 끌리는 게 없거나 아니면 채널의 탄력성을 위해서 가끔은 에세이나 소설도 별책 부록처럼 간간히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는 에세이나 소설이 별책 부록인 채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영화이기도 하고 이 책이 제 채널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와도 맞닿아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닉네임 그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꽤 나지만 이 친구도 이제 영화 감독 지망생이고 지금 조연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상업 영화도 벌써 진출했고요.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또 취향도 닮은 친구가 자기가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고 저한테도 아마 충분히 공감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저한테도 생일 선물로 준 책이거든요. 서로 비슷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저한테도 이렇게 심장이 콕콕콕 꽂히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에세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 인생도 지금 할 게 많고 바쁜데 남의 인생 훔쳐보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사실은 픽션으로서 잘 짜여진 핍진성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의 글은 에세이도 보법이 다르더라고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와닿았습니다. 네. 천슬란 작가님은 청개의 파랑으로 많은 위로를 전하신 분이죠. SF 불모지인 한국에서 한국형 SF 드라마에 획을 그었다는 평과 함께 호평도 자자했고 또 국립극단 무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실제 무대에 이 로봇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그게 오류가 나서 공연이 며칠 딜레이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전석 환불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제 지인이 제작진으로 천설란 작가님 연극 무대를 또 하나 준비 중에 있어요. 아마 다음 달 4월 달쯤에 하나 올라올 예정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청개의 파랑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체 유명해서 알고는 있죠. 제가 5년 전에 낭독 채널 처음 열었을 때 독립서점에 빠져가지고 저의 힐링 겸 여러 군데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는데 저만의 지적 유의라고나 할까요? 보통 독립서점은 책방지기에 따라서 큐레이션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물론 그 맛으로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5년 전쯤에 모든 책방들이 청개의 파랑, 천설란 작가님 책 다 2개 이상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SF 드라마가 강점인 작가님의 에세이 안에는
작가님이 어린 시절 겪었던 우울감,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어머니를 간호하며 보냈던 연고의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발가락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던 간절함이라든지, 수술 후에 언니가 아니라 둘째 딸인 작가님의 이름만 되뇌던 어머님, 그리고 여러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내려갔던 그 문장들이 저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어서 울면서 한참 울면서 봤던 구간도 있어요. 제가 오늘 낭독을 해드리겠지만 특히 인생의 바닥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 에세이가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은데도 그 부분에서 진짜 한 1시간을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감했던 문장들 위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묻는다. 작가님의 SF 입문작은 무엇인가요? 혹은 작가님이 SF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형식은 다르지만 대개 내 최초의 SF에 관한 물음, 즉 무엇이 나를 SF의 세계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나는 머뭇거리다 수줍게 대답한다. 디지몬 어드벤처요. 아서 클라크, 테드 창, 스티븐 스필버그, 옥타비아 버틀러, 김보영, 배명훈, 스타워즈, 스타트렉 등의 답변을 제치고 등장한 이름은 장르를 잠시 정적에 휩싸이게 만든다. 이윽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그럼 나는 그 분위기를 꽤 만족스러워하며 한마디 덧붙인다. 정말이에요. 디지몬 어드벤처는 정말 뛰어난 SF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냥 던지는 농담이 아니라 디지몬 어드벤처는 정말로 SF 장르의 특성을 모두 충족시킨다. 결정적인 근거는 배경이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다. 어떻게 SF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주인공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며 그곳의 혼돈은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매트릭스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 컴퓨터, 디지털, 세기말, 지구종말, 가상세계, 미래세계. 이런 단어로 가득했던 20세기 말의 지구, 차원 넘어 다른 세계를 그리는 비슷한 설정의 작품이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당시 인류는 1999년 12월 31일이 지나도 이 세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염원함과 동시에 세계 멸망에 대한 짜릿함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세기말을 앞두고 희망, 기대, 두려움, 멸망이라는 소재가 모두 공존했으니 그 시대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건드리지 않고는 못 견뎠겠지.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세기말은 숱한 걸작을 탄생시켰고 그중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디지몬 어드벤처를 남겼다. 성인이 매트릭스의 가상현실에서 파란 약과 빨간 약의 혼돈에 갇혀있을 때 아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몬 친구를 만났다. 선택받은 아이가 되어 디지털 세상으로 갈 날을 기다리며 모니터에 괜히 말을 걸어보거나 상상 속의 디지바이스를 열심히 흔들며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나 역시 모니터에 말 걸던 아이였다. 정확하게는 세기말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2002년, 당시 11살이었던 나는 투니버스에서 디지몬 어드벤처를 본 뒤로 언젠가 디지털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설렘을 품었다. 혹시 내 디지몬이 컴퓨터 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말이다. 내가 디지몬을 처음 만난 2002년에는 대한민국이 축구공의 영혼을 팔았다. 이때 나는 쭉 살던 인천에서 벗어나 아주 잠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택단지에 살게 되었다. 단지 구석에 관리되지 않은 저수지가 있고 그 둘레가 정글처럼 우거진 곳이었다. 아빠가 처음 해외 출장을 떠난 해이기도 했으며 내게 처음으로 세상을 향한 커다란 질문과 존재의 무의미함이 명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와 우울의 덩어리로 다가온 때이기도 했다. 당시 나는 어떤 단어로 이 감정들을 말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더 선명하게 마주보고 인식하고 고민했겠지만 그러기에 11살은 무지했고 어렸다. 이 다채로운 감정들을 나는 슬프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게 내 언어의 한계였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슬펐다.
내가 슬픈 건지 세상이 슬픈 건지 모르고 그저 온통 슬프기만 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올챙이가 드글드글에 까맣게 변한 저수지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저수지를 가득 메운 올챙이를 징그럽고 안쓰럽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저수지의 올챙이가 된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면서 몇 시간이고 바라보는 것이 당시 내가 내 안의 고독과 우울을 감당하는 방법이었다. 숨을 아무리 크게 쉬어도 속이 후련해지지 않아 답답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마도 내가 아주 작은 저수지에 있는 모양이라고, 저 올챙이들처럼. 이 세계 밖에 다른 세상이 있는 거라고, 나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여기가 답답한 거라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행성에 발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내가 쓴 단편소설 두세 개의 유진처럼 11살의 나는, 어쩌면 지금의 나도 이 세계가 진짜 내 세계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런 내 눈앞에 디지털 세상이 등장했다. 나와 다를 바 없이 살던 7명의 아이들이 비가 오던 어느 날 디지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걸 처음 목격했을 때 나의 마음은 모험을 시작하는 설렘도,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새로운 만화를 본다는 즐거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후련함이었다.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역시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남몰래 세상을 구하는 영웅 이야기도, 판타지 세상 속 모험 이야기도 아닌 디지몬 어드벤처를 나는 이때부터 지독하게 사랑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켤 때마다 나를 부르는,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저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디지몬이 있어 그 시절 나의 세계는 쓸쓸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제 내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선명한 무언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왜 좋아하는지, 얼마나 오래 소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별했는지. 네, 첫 번째 낭독 부분 읽고 왔습니다. 천선란 작가님이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셔서 놀랐었는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로하는 글을 잘 쓸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이 디지몬 어드벤처였더라고요. 어릴 때 공상과 자신만의 세계, 또 우울감이 가득했다가도 디지몬을 통해서 상상의 도피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디지몬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장시키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또 작가님이 이 디지몬을 좋아하는 이유가, 포켓몬하고는 다르게 디지몬은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백을 하기도 해요. 한동안 진화가 안 되다가 한 번에 여러 단계를 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대로 진화 단계를 거치지 못한 디지몬들은 이 혼령 같은 게 악당, 그러니까 주화 입마를 해가지고 악당이 됐다가 다시 또 이게 퓨어한 영혼으로 돌아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사실 저도 포켓몬파여가지고 아마 거진 포켓몬파가 많으실 거예요. 디지몬 어드벤처를 작가님 에세이 덕분에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은데, 또 지금 보니까 디지몬이 뭔가 더 인간의 생로병사와 더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이 생로병사와 맞닿아 있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부분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진 뒤 뇌손상으로 인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CT와 엑스레이로 찍은 엄마의 뇌를 보면 앞부분이 까맣다. 의사는 뇌가 죽은 거라 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우주 한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뇌는 특정 부위가 죽으면 다른 부위에서 그 역할을 하려 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젊으시니까 더 빠르게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도 산 게 어딥니까? 보통은 죽어요. 수술대에 눕지도 못하고 즉사해요. 지주마카 출혈. 엄마의 병명이다. 다른 말로는 거미마카 출혈. 지주마카에는 뇌 대동맥이 지나간다. 그 뇌 대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가 지주마카 출혈의 65%다. 수술 전 엄마의 CT를 확인한 다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주마카 출혈은 보통 터진 순간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송 중에 사망하고요. 나머지는 수술하다 사망하세요. 아직 어머니가 의식이 있긴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도 장담은 못 드립니다. 우선 제 교수님이 뇌대동맥 수술로 유명하셔서요. 바로 연락드렸어요. 수술 가능하다고 하시니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잠든 15살 나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엄마처럼 21살의 나는 순천향대 병원 수술실로 이송되는 엄마의 엄지발가락을 잡고 뛰었다. 잡을 곳이 없었다. 나도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내가 여기 있으니 떠나지 말라고 잡고 싶은데 양옆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잔뜩 붙어 있어서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의 따뜻하고 뭉툭한 엄지발가락을 꽉 잡고 빌었다. 나 여기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 이 세계에 꼭 붙어 있어. 엄마도 다행히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엄마가 살았으니 정말 다행이었다. 그 순간에는 그랬다. 이후에 펼쳐질 어마어마한 돌봄 노동의 지옥은 꿈에도 모른 채. 엄마가 쓰러졌을 땐 엄마를 잃는 게 가장 무서웠지만 엄마가 수술실에서 살아서 나온 이후로 나를 가장 무섭게 했던 건 병원비였다. 경황 없는 아빠를 대신해 원무과에서 진료비를 수납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청구됐다.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은 단위부터 달랐다. 그런 액수는 살면서 처음이었다. 화장실에 몰래 숨어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세었다. 3천만 원이라니. 아빠한테 그 정도 목돈이 있나? 그때부터 모든 것이 초조해졌다. 걱정은 하나였다. 돈. 앞으로 엄마에게 들어갈 돈은 더 많을 텐데 아직 언니와 나는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첫 번째는 돈.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여전히 작가가 꿈이었지만 작가가 되는 건 어렵다. 그리고 작가가 돈을 잘 버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세계적인 작가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겠지만 내가 그런 작가가 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엄마에게 들어가는 돈은 그렇다 쳐도 만일 아빠도 몸이 좋지 않은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면 어쩌지? 우리에게 그걸 숨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온갖 일을 다 했다. 일만 했다. 카페 알바와 과외, 바이럴 회사, 중소 엔터테인먼트 기업, 단역 배우 등등. 대학생 때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대인관계도 포기하며 지냈다. 하루에 삼각김밥과 두유 하나를 먹고 살았던 것 같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병원에 갔을 때는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했다. 아빠한텐 말하지 않았다. 글쓰기 과외를 하며 아이들에게 상상하라고, 인물을 사랑하고 마음껏 세계를 여행하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내 차원은 하나둘씩 닫혀갔다.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누구나 힘든 거라고. 그러니 나만 특별히 불행하다 여기지 말자고 매일 생각했다. 그때는 그 방식이 냉철하고 어른스러운 삶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했으나 틀렸다. 그때 나는 어렸고 그 생각은 자기 학대였다. 네, 두 번째 낭독 구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기적적으로 수술에 성공은 했지만 어머니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셔서 엄마를 병간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는 멀리 남미에서 근무를 하시고 언니는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학생인 본인이 엄마를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멈추게 됐고, 여기가 진짜 그 영화 장면처럼 읽을 때 지나갔었어요. 엄마 떠나지 말라고 발가락 잡을 때 그 어떤 10마디 대사보다도 막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수술 후에 깨어나셔가지고 기억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지 뭐 언어나 인지 확인 이런 걸 하려고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뭐
첫째 딸 알아요? 뭐 둘째 딸 알아요? 기억나요? 물어보는데 엄마가 본인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둘째 딸 이름은 계속 대뇌였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니가 섭섭해할 정도로. 또 엄마 딸 꿈이 뭐게? 하는데 다른 거는 대답 안 하다가 거기서만 작가 20대 초중반을 돌봄 노동, 병간호에 오롯이 보내면서 작가의 꿈을 놓고 있다가 다시 글을 쓰자고 다짐하게 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21살에서 26살이 되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빛날 문장이 없었다. 세계는 평면적이고 무채색이었다. 많이 웃고 많이 떠들었지만 우울증을 앓았다. 불면증이 심했고 가만히 있으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으며 차에 뛰어들거나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상상을 했다. 졸업 시즌이 왔을 쯤 그런 나를 박 교수님이 불렀다. 나는 소설을 가르치시는 박 교수님께 따로 찾아가 내가 쓴 글을 읽어봐 주십사 부탁했던 그 기수의 유일한 학생이었는데 박 교수님은 그런 내가 언젠가 반드시 소설가가 될 거라 믿으신 모양이다. 집안 사정을 알고 있는 박 교수님은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엄마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답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 엄마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을 뿐 건강한 상태였다. 그러니 거짓말은 아니었다. 써야지 소설 계속. 하지만 교수님, 제게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에 든 게 없어요. 텅 비어서 뭘 써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나는 그때 내 안의 모든 이야기가 다 사라졌다고 느꼈다. 다른 차원으로 넘나들 수 있던 문은 모조리 닫히고 망가져 폐허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 참으니 말이 답답했는지 기어코 눈물로 비집고 나왔다. 남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화장실, 옥상, 복도 구석에서 울던 나여서 그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교수님은 평온하게 휴지 한 장을 뽑아주고는 이리 말했다. 너는 지금 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구나. 실컷 쳐라. 지금 너는 네 안에 있는 이야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바닥을 치는 시기인 거다. 그렇게 손바닥으로 자신의 바닥을 쳐봐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울릴 줄 아는 거야. 그 마음으로 소설을 써라. 비록 박 교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닫혔던 차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보라색 나무가 있는 다채로운 세상을 되찾았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 나의 문장이 빛났다.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제는 없다고, 더는 되찾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 내 안에 있음을. 그건 비록 색이 바랬을지라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곳에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 나는 지금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고 있구나. 소설을 쓰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소설을 써도 되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쓰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쳤다. 치고 치다가 손바닥이 다 터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안의 이야기를 다지고 다져 그 응어리를 터뜨려 1000개의 파랑을 썼다. 정말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을까? 네. 저는 사실 배우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가능성이 크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연기 잘한다는 소리 당연히 듣고 인물도 뭐 키도 괜찮다. 그 얘기 신인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저는 말 안 하면 그냥 예고 예대 나온 애 같다. 기본기가 아주 좋다. 뭐 2년 차밖에 안 됐는데도 느낌 있다. 등등. 그리고 칭찬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비전공생인데도 대학로에서 유명한 연극 여주로 바로 뽑혔거든요. 진짜 한 6, 7번 만에 바로 뽑혔고
심지어 작가님이 제가 오디션 4번으로 봤어요. 근데 몇 마디 듣고 안 들으시는 거여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총 한 100명이 왔는데 한 30번 정도까지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남은 사람 다 보냈다고. 첫 대사부터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로 정했으니까 바로 돌아와서 계약하자. 그래서 그날 바로 계약하고 다음날에 바로 연습에 들어갔어요. 제가 금방 뭐라도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인의 패기로 2, 3년 차를 보내고 힘들어도 일단 연기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고 하나씩 필모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COVID-19 come to town. 제가 돌이켜보면 데뷔 때부터 범국가적 전 세계적인 수준의 악재들이 줄을 이었어요. 제가 하나씩 읊어볼까요? 세월호, 메르스, 일본 불매운동, 중국 사드 보복, 한한령, 미투 캠페인, 코비드, AI 급속 성장, OTT 플랫폼 증가 등등 해서 엔터 시장이랑 연극 무대, 공연이 그냥 구조 자체가 혁명 수준으로 바뀌고 아예 공연을 못하기도 하고 일이 많았어요. 이 국가와 세계 정세에 따라서 제 커리어도 파도처럼 요동을 쳤는데요. 모든 분야가 당연히 힘들었지만 엔터 쪽은 경제가 나쁘면 원래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경제가 악화되면 사람들이 그 잉여 활동을 제일 먼저 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4주까지 공부했을까. 제가 재작년쯤 번아웃이 한 세게 오고 나서 4주 공부도 제대로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일찌감치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4주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친 경금의 4주여가지고 평정심도 유지해야 되고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고 항상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그런 4주.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넓게 보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고 항상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힘들었던 이들이 다 자양분이 되고 다 쓸모가 있고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환경이한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도 제 자리를 찾아갔어요.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그 와중에 저는 더 멀리 보고 되게 꿰뚫어보는 눈과 귀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이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닌 것 같아요. 어쨌든 최악은 다 피해 다녔어 그래도. 그리고 집 청소를 미루면 안 되듯이 인간 정리도 미루지 않고 꼬박꼬박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 2년은 오히려 연기 외적인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이제 대본 속의 세상보다는 진짜 세상을 좀 더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힘든 시기더라도 꼭 한두 명씩은 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먼저 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온 프로젝트만 했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다닌 것보다는 기운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것만 하고 좀 내려놨는데 더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옆 사람이 좀 부족해도 제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짬바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심한 파도 속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바닥을 쳐도 또 금방 떠오를 수 있다 나는 이런 뭔가 조용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시기상 바닥이다 하면 그때는 괜히 용쓰면 안 돼. 오히려 더 움츠러들어서 안정적으로 균형 잡기를 하고 잘 버티자. 할 수 있는 것보다 차근차근 하자. 그럼 또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교수님의 말씀. 마음껏 바닥을 쳐라. 그 마음으로 소설을 써라. 하시는 말씀에서 소설이라는 단어 자리에 연기, 연극, 영화 이거 넣으면 제 이야기거든요. 그냥.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부터 해서 우리가 성공이나 인생의 고점을 맨날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경험하면 고점이라고 안 하겠지. 근데 고점만큼이나 저점 또한 자주 접할 수 없는 귀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점도 항상 저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 인생이. 그래서 바닥까지 왔을 때 이것도 한두 번밖에 못 해볼 경험이니까 제대로 겪어봐야 다시 손쉽게 뜨기도 하고 혹시나 또 조금 가라앉더라도
아, 이거보다 더 깊은 데도 가봤어? 하면서 두려움이 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디지몬일까? 작년쯤에는 무엇보다도 제가 연기를 왜 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시 돌아봤어요. 10년 했는데 계속 해도 되는 것일까? 가장 중심은 저는 말하는 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마음을 맞추는 그 과정이 좋았고, 물론 유명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없진 않지만 진짜 그 코어 근육은 중간에 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성 강한 예술인들이 만나서 한두 달 사이에 하나의 목표와 주제 작품을 가지고 여러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자체를 저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디지몬이 성장하는 것처럼 계속 대화하고 갈등하고 배려하고 그 단계 모두 거쳐서 나온 게 디지몬은 문장이 빛을 발하면서 진화. 연기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응축되어 작품으로 승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이제는 꽤 베테랑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번역으로 꾸준히 돈을 벌면서 여러 다큐나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서 인생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게 또 연기의 밑거름이 됐고, 그리고 단편 영화, 오디오북 제작도 해보고 글도 쓰면서 플레이어로서 뿐만 아니라 기획자의 시선도 탑재를 시켰죠. 5년 전에 이 낭독 채널을 처음 했을 때는 사실 콘텐츠는 열심히 짰는데 시장 조사나 운영 방향을 그런 걸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을 생전 처음 해봐가지고 혼자서 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내내 붙어도. 그리고 또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문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아카데믹하게 불었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필기해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5년 사이에 AI 기술도 많이 성장을 해서 혼자 하기 힘들었던 걸 3인분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이 할 친구도 한 명 구해가지고 이제 혼자서 감당하지 않고 동료들과 좀 더 함께 의지하면서, 그리고 저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게,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고이는 게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진짜 그때부터 늙은이가 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채널을 다시 오픈하면서, 처음에 오픈할 때는 수익 창출 안 돼도 내 공부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누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싶어요. 저의 해석 리뷰도 담기고, 또 제가 10년 동안 갈고 닦은 이 목소리와 호흡으로 낭독도 해드리고, 또 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댓글로 여러분들도 공감되는 부분, 때로는 반대 의견도 자연스럽게 의견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영화관도 잘 안 가고 방송국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웬만큼 재밌는 거 OTT, 유튜브에 다 있고요. 저도 배우로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 계속 뽑히기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 자신을 먼저 이렇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발음, 목소리를 세상에 먼저 내보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가진 멀티플레이로서의 감각을 한번 점검도 받아보고, 여러분들의 댓글 통해서 저도 또 새롭게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이제 제가 노리는 타겟 시간은 퇴근 시간이나 잠자기 직전에 ASMR 대신에, ASMR도 좋긴 한데 ASMR은 거의 소리, 타카타카 팅글팅글 팅글팅글 이런 소리고, 요 낭독은 좀 더 말을 걸어주는 느낌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제 자신도 좀 세상에 보이고, 교류도 하고 싶고, 댓글을 통해서 말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너무 친한 사이나 매일 보는 회사 사람들이랑은 더 깊은 대화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소문날지도 모르고 칭찬도 욕으로 돌 때가 있고.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입이 무겁고 아무리 나 극아이야 아니면 내가 티발씨야 이래도 결국에는 모두가 말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고독감, 외로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죽기 전까지 전 세계 모두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책 좋아하시는 분들, 시네필이신 분들, 연극, 관극 자주 가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나리오집이나 이런 대본은 좀 너무 낯설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런 분들도 제가 재미있게 또 때로는 이렇게 감성 낭창낭창하게 아니면 때로는 이제 한 번쯤은 되게 신랄하게 뭐 감상을 공유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바닥을 치다가도 또 떠올라서 언젠가는 꼭 우리 다 같이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최대치로 올린 최종 단계의 디지몬으로 한번 변신을 해보자고요. 네, 이상 저의 이제 채널 소개를 원래는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이 책과 소개와 제 소개와 채널 소개를 동시에 섞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러닝타임이 길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낭독은 최대한 적게 하고 제 느낌이나 해석, 상징 뭐 아니면은 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의 썰이나 경험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공감이 되셨으면 댓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좋은 시작이나 마무리가 되었길 바라면서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Hasta luego.